할게요. 어씨, 오파. 자, 오늘 정리할 거는 두 가지가 이제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평균 원자량하고 이미 학교에서 여기는 좀 동위원소는 좀 다루긴 다뤘을 수도 있어요. 평균 원자량 동위원소 쪽하고 이제 뭐냐? 주기율,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오늘 다뤄야 될 주제고, 이 정도 하고 나면 너네 화학은 시험 범위가 다를 여지가 없으니까 뭐 학교별로 어디가 시험 범위고 어디가 시험 범위고 이런 게 다를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딱 이렇게 하면 모든 학교 이번 시험 범위가 다 끝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평균 원자량부터 설명을 할 건데, 저 평균 원자량은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쟤는 문제 푸는 방법만 그냥 간단하게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한 뒤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훈련하는 형태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론적인 기반을 그래도 기본적인 건 좀 설명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이제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 동위원소가 뭐예요? 좋아요.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이 다르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면 더 좋아요? 질량 수, 그렇죠.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 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원자량 혹은 질량 수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러니까 뭐 탄소를 갖다 놓고 해본다고 치면 여기서 양성자 수는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탄소여야 돼서 이 양성자 수가 6개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양성자 수가 뭘 결정하는 거니까. 원자 번호, 즉 원자의 종류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게. 그치? 그래서 이 원자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양성자 수는 같은 상태로 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 다룰 땐 주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다라는 걸 기본으로 놓고 했지만, 사실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는 다른 경우가 훨씬 많다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염소 같은 경우는 그 17번이지만 어디에도 염소의 원자량을 34로 표현하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35 내지는 35.5를 이용해. 이미 너네 푸는 문제에서도 그렇게 된 거 많이 봤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성자 수는 원래 양성자 수랑 무조건 같은 게 아닌 거에다가, 탄소라고 하더라도 양성자 수가 6개면 기본적으로는 중성자 수가 6개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수 12짜리 탄소가 대부분인 건 맞지만, 중성자 수가 8개여서 질량수가 14인 탄소도 존재하고, 우린 이걸 동위원소라고 하죠. 동위원소의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 얘네 둘은 화학적인 성질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단지 화학의 앞에 다루던 그런 양론과 관련된 거 있잖아, 양적 관계, 양론, 이쪽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만 수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 왜? 질량수가 달라지면서 1몰의 질량이 달라지니까. 요것만 1몰 갖다 놓으면 12g, 근데 요것만 1몰 갖다 놓으면 14g. 이렇게 되면서 난 똑같이 탄소 1몰을 갖다 놨고 얘네들 가지고 화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비슷하지만, 근데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질량이라던가 이런 거의 차이가 좀 생길 수 있다. 근데 방금 얘기한 건 동위원소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걸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다행인 거죠? 뭐 사실 그치, 1단원이 좀 힘들었으니까 그런 1단원 같은 계산을 할 일은 없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다루게 되냐, 뭐에 집중하게 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플로린이 있어요. 자, 플로린은 원래 몇 번이에요? 9번, 그쵸? 그래서 기본적인 플로린은 질량수가 18인 게 가장 디폴트, 기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걸 겁니다. 물론 플로린은 18짜리보다는 기본적으로 19가 더 많이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그냥 우린 좀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근데 20짜리 플로린 이 동위원소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얘 질량수는 18이고 얘 질량수는 20이에요. 근데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플로린이 정확하게 이 두 가지 동위원소, 딱 이 두 종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결국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모든 플로린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비율이 8대 2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전체 이 세상, 그냥 우리가 지구상에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플로린의 80%가
질량수가 18인 거고 나머지 20%가 저 질량수가 20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구해봅시다. 그럼 플루오린의 원자량은 18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20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질량수는 얘는 18이고 얘는 20인데 원자량을 18이라고 해야 돼? 20이라고 해야 돼? 18이라고 해야 돼? 자, 우리 일단은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일이 더 많긴 많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얘를 무시하고 얘를 이용해서 그냥 18이라고 한다기보다는 평균을 구해서 원자량을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의 존재 비율을 이용해서 아예 평균을 구해서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써요. 근데 과학자들이 쓰는 평균자 떼고 일반적인 원자량은 다 이 평균 원자량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도 탄소는 평균 원자량이 12.001이에요. 0001인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탄소를 원자량의 기준으로 잡을 수 있었던 거야. 얘는 평균 원자량으로 계산을 하든 아니든 이 오차가 굉장히 작거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는 거의 대부분 다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냥 무조건 12탄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실험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위해서 인위적으로 14짜리 탄소를 만들거나 혹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긴 하는데 존재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너네가 그 지구과학이나 이런 쪽을 배웠으면 탄소 동위원소 비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을 들어봤을 수도 있어. 역사나 고고학 이런 데서도 많이 쓰는 건데 물론 탄소 동위원소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자연 상태에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 자연 상태에서 대부분은 12짜리 탄소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인데 뭐 결국 이론적인 기반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이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죠? 18짜리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20짜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얘네들은 평균이 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18 곱하기 뭐 5분의 4 더하기 20 곱하기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부터 접근을 해봅시다. 제일 기본적인 형태는 뭐야? 이 100%, 2%라는 것 자체가 전체를 100으로 놓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고 나면 반평균 구하듯이 그냥 구한다고 생각해보면 반평균 구할 때는 이제 학생들의 총점을 더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100개의 플루오린이 있다고 생각하고 총 질량을 더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100개 중에 80개는 18이니까 18 곱하기 80 뭐 약간 진짜 중학교 막 평균 구하기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번 잠깐 그래서 얘는 20 곱하기 20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전체 질량의 합이 되는 거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100개의 플루오린 아니 자연 상태에서 플루오린 다 갖다 놨을 때 그 총 질량을 이런 식으로 얼추 구해 본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그걸 플루오린 100개 기준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전체가 100개라서 이렇게 100으로 나누면 된다. 이게 원래 평균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렇지? 총합을 그 이제 좀 정확한 용어로는 표본의 수로 나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뭐야? 표본의 수를 뭐라고 바르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시험 본 거 성적 평균 구할 때 학생 수로 나누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지. 그렇지? 자,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사실 아예 근본적으로는 어떤 접근이 제일 편하냐면 결국 80%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과학이나 수학에서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전문적인 영역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오히려 실생활 쪽에서 많이 쓰는 게 퍼센트 쪽이고 실제로는 퍼센트보다는 아예 0.8, 0.2 이런 형태로 확률을 표기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100을 곱하지 않은 형태로 그대로 확률을 표기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야. 요 학술 영역에서는 과학이나 수학이라고 하는 학술 영역에서는 이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 보면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80%가 아니라 0.8로 놓고 20%가 아니라 0.2라고 놓으면 그러면 합쳐서 1이 전체가 되기 때문에 표본 전체가 1이 되니까 표본으로 나눈다라는 걸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우린 18 곱하기 0.8 더하기 20 곱하기 0.2만 수행하면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어요. 자,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어렵죠? 가 아니잖아. 쉽지. 자,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건 쉬워. 근데 이 동위원소 문제는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그래도 거의 제일 킬러 형태로 쓰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지금 이거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왜? 냐면 자, 이제 넘어가서 이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 지금 자연 상태에서는 이 두 가지 종류의 플루오린밖에 없고, 그게 얘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얘가 2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자연 상태에 있는 F2는 일단 분자량의 가지수가 몇 가지가 돼요? 네 가지? 그치? 이게 F2로 넘어가게 되면 분자량이 총 3가지가 가능해집니다. 그치? 집중하세요. 자, 왜? 18짜리 플루오린 2개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 분자량이 36인 F2가 있을 거고요. 또 20짜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분자량이 얘네 둘을 섞어서 만들어지는 38. 그러니까 18짜리 하나, 20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0짜리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분자량 40짜리 F2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이렇게 1몰 질량, 즉 분자량이 36짜리, 38짜리, 40짜리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 F2를 기준으로 각각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세상에서 전체 F2의 중에 36짜리 F2가 차지하는 비율은 0.64. 그치? 왜? 이건 이제 약간 확통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편한 건, 원래 좀 편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F2는 결국은 이 18짜리 2개를 이용해서 F2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니까? 내가 플루오린을 전체 이 엄청나게 많은 플루오린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이게 둘 다 18짜리 플루오린인 거. 딱 그러면 그 둘 결합시키면 그대로 36짜리 F2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뽑은 플루오린이 18짜리일 확률이 80%인 거잖아. 전체 중에 80%가 그 18짜리니까. 그래서 18짜리 둘이 결합할 확률은 0.8, 0.8, 그게 2번 뽑을 확률에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곱해서 0.64.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타내면 6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럼 얘는 몇 퍼센트? 그러니까 얘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 38짜리? 0.32라는 게 핵심이지. 이게 핵심이죠. 0.16이 아니라는 거. 선생님 왜요? 18짜리랑 20짜리랑 만나면 되는 거니까 18짜리 뽑을 확률이 0.8이고 20짜리 뽑을 확률이 0.2라서 그러면 곱해서 0.16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38은 18, 20 이렇게 뽑았을 때만 되는 게 아니라 20, 18 뽑았을 때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마지막 얘는 어떻게 되겠어? 확률이 0.04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화시켜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라고 하는 애가 평균 원자량, 얘가 원자량이 뭐 20이고 얘 A의 동위 원소가 A-가 24일 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애들, 그때 얘는 뭐 비율을 보통 이제 요 확률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게 이게 P랑 Q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 비율, 얘네 둘만 있다라고 치면 P 더하기 Q는 당연히 1이 나올 거고, 만약에 퍼센트면 100이 나올 거고, 그 상태에서 요거 A와 A 결합하고 A하고 A 프라임 아니 그냥 분자량으로 갑시다. 분자량이 40인 거랑 분자량이 44인 거랑 분자량이 48인 거의 비율을 구하면 P제곱, Q제곱, EPQ가 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건 다 더하면 뭐니까? 1이니까. 그렇죠? 이게 P 더하기 Q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응용 형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어떤 것도 시키냐면 이제 뭐 수소 질량수 1짜리, 그리고 중수소 질량수 2짜리 수소, 3짜리 질량수 3짜리 3중수소 이렇게 준 다음에 얘네 비율 주고, 옆에 플루오린도 저렇게 주고 또 비율 줘. 그 다음에 이제 HF 이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거나,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도 시키냐면 그래서 중성자수 세는 거 이런 거 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 보면 시키는 것들은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조금 머리가 아프긴 아플 거예요. 여긴 머리가 좀 아프긴 아플 거야. 약간 1단원 하는 생각도 나고. 근데 그래도 1단원보다 쉽지. 1단원보다 무조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그냥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지나갈 겁니다. 이 정도만 설명하고 지나가고요. 얘는 문제 풀면서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한 파트니까 이 정도 하고 지나가고 바로 이제 주기율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기율을 하기 위해서 주기율표 불러봅시다.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중소, 산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목소리가 몇 개 안 들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자, 이제 우리는 이 주기율표를 이런 표시를 추가해 주고 요렇게 외워서 학교 시험을 볼 때 시험지 앞에다가 적어놓고 시험을 시작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추가한 표시 중에서 아래 거가 뭔지 먼저 빨리 설명을 해보면 이거 뭐였어? 네, 이거 홀전자수입니다. 일단 홀전자수는 문제 푸는데 쓰는 단서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저거를 일일이 찾고 일일이 세고 있으면 너네 시험 시간 안에 절대로 모든 문제 다 못 풀어요. 그래서 홀전자수는 빨리빨리 떠올려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예 10, 1, 2, 3, 2, 1, 0 이렇게 외워버리는 게 속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뜻?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홀전자수 하나. 1족은 다 홀전자수 하나. 그 다음에 2족은 홀전자수 0개. 13족은 홀전자수 1개. 14족 홀전자수 2개. 15족 홀전자수 3개. 16족 홀전자수 2개. 17족 홀전자수 하나. 18족 홀전자수 0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여기다 이제 원자가 분자수를 모르겠다고 하면 같이 외우면 되는데 그건 아니겠지 뭐. 그렇죠? 원자가 분자수는 그냥 1, 2, 3, 4, 5, 6, 7,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원자가 분자수는 외우기 쉬우니까 굳이 여기다 적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적고 하는 편으로 내가 설명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이 표시의 의미를 조금 이따 얘기하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냥 왜 이렇게 하기로 하는지 얘기를 하기 앞서서 그냥 바로 개념, 그러니까 이론 설명을 먼저 해봅시다. 우리가 이 주기율 파트에서 들어와서 다루게 되는 굵직한 내용이 이제 세 가지가 원자 반지름, 그리고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일단 첫 번째 원자 반지름 얘기부터 빨리 해보면, 자, 원자 반지름은 그냥 그 자체로 무슨 뜻이에요? 원자의 반지름. 그러니까 그 원자의 반지름은 보통 원자의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 결국 크기를 얘기하는 거겠지. 우리가 너네 그 원을 표현할 때, 원의 크기를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원의 넓이, 원의 구의 부피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경우 별로 없단 말이야. 원이나 구는 대부분 지름이나 반지름을 이용해서 크기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이제 원자도 그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쪽 파트, 요 단원 자체가 좀 가진 특징이기도 하고 사실 화원 전체적으로 그렇긴 한데 대부분 보어 원자 모형을 기준으로 그냥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보어 원자 모형이 워낙에 잘 만들어져 있고 공부하기가 편해. 우리가 이것저것 얘기하기가 정말 편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원자 모형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것들을 일단 보어 원자 모형을 기반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어 원자 모형을 기준으로 하면 원자 핵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그 주변을 원운동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껍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기가 좀 편하지. 왜? 원자의 반지름은 결국 뭐가 될 테니까. 원자의 중심인 원자 핵으로부터 원자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곧 반지름이겠죠. 왜? 얘가 원형 궤도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렇잖아. 우리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개념 자체는 정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지름 그 자체입니다. 핵으로부터 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반지름이 크고 작고를 얘기하는 건 결국 저 전자와 저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넓고 좁고를 얘기하는 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상식선의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튬하고 나트륨의 반지름 비교를 해봅시다. 누가 더 클까요? 나트륨이 더 클 것 같지 않아?
어렴풋이 기억하니까 뭐가 반대긴 했는데 뭐가 반대인지 모르겠어갖고 다 의심하게 되잖아. 아무튼 자, 리튬하고 나트륨 중에서 일단 나트륨이 더 커요. 나트륨이 더 크다라는 결론은 왜 나타나는 거냐? 정말 그냥 간단하게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니까 그냥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바깥쪽 껍질에 전자 하나.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옥텟 규칙 때문이죠. 첫 번째 껍질, 즉 K 껍질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가고 M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나머지 모든 껍질은 다 8개까지 들어간다. 이게 옥텟 규칙. 얘기했다시피 그냥 보호 원자 모형을 기준으로 그냥 계속 설명으로 쭉 밀고 나갈 거예요. 오비탈은 필요할 때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나트륨은 11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니까 나트륨의 껍질수가 더 많잖아. 그럼 껍질수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더 클 수밖에. 그렇잖아. 포장 2번 한 것보다 포장 3번 한 게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지. 일단 상식적인 접근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저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볼까? 그냥 포장지가 2개였다가 포장지가 3개가 됐으니까요 말고 저걸 과학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왜 과학적으로, 왜 화학적으로, 왜 물리적으로 얘네들의 크기는 나트륨이 더 클 수밖에 없을까요? 정리는 되게 간단하게 됩니다. 오? 어? 나트륨이 뭐일 때? 아, 그쵸. 이온 반지름 개념이지. 그거 좀 이따 얘기할 거긴 한데, 맞아요. 그쵸. 그런 게 있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냥 전자수가 많으니까. 이게 전자수가 많아지면 전자끼리는 무슨 힘이 생겨요? 반발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전자끼리는 반발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러면 같은 공간 속에 전자의 수를 늘려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자끼리 반발을 하면서 서로 더 멀리 넓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넓어진다. 이런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냥 한번 해본 거고 사실은 그냥 이거는 그냥 껍질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크기가 커지겠지 뭐 정도로만 이해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전자 반발력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설명할 것 때문에 일단 미리 한번 떠올려 보자, 생각해 보자 라는 걸로 그냥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일단 그래서 방금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것처럼 껍질수가 늘어나면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라는 결론을 그냥 간단하게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리튬하고 베릴륨 크기의 비교를 해봅시다. 얘네는 어떻게 되죠? 베릴륨이 더 작아요? 네, 베릴륨이 더 작아요는 일단 정답이지. 근데 왜? 그치, 더 세게 끌어당겨서. 그치? 이게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더 세게 끌어당긴다라는 점이지. 왜? 리튬의 원자 번호는 3번이라서 핵 안의 양성자수가 3개. 베릴륨의 핵전해량은 베릴륨의 원자 번호는 4번이라서 원자핵 안에 양성자수가 4개.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얘네들은 껍질 수도 차이가 없고 전자 수도 차이가 얼마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린 결과적으로 얘는 가운데서 잡아당기고 있는 요 플러스 3이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건데, 근데 얘는 똑같은 비슷한 전자, 반발력 별로 차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슷한 전자를 4가 잡아당기는 거니까 더 많이 잡아당기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당연히 반지름이 더 작아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복잡할 거 없잖아, 이것도.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그럼 결국 원자 반지름이 커질 조건은 핵전하량이 작아지면 이라는 뜻인데, 일단 핵전하량은 핵이 띠는 전하량, 즉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수라고 보시면 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잠깐만 좀 띄워서 적을 건데, 핵 전하량.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이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저기서 얘기한 게 껍질수가 많아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뭐 좋아요. 저건 이제 뭐 어느 정도 상식선으로 해결 다 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핵전화량이 작아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이유는 핵전화량이 크면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니까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전자가 많이 끌려 들어오는 거야. 핵한테 더 가깝게 끌려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럼 리튬하고 나트륨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쟤네들은 핵전화량이 8이나 차이 나는데 왜 나트륨이 더 큰 건가요? 그러니까 껍질수가 늘어나면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는 사실 좋다 이거야. 근데 핵전화량이 지금 3배가 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저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야. 핵전화량이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도 3.6666였냐? 아무튼 그렇게 증가하면서도 왜 얘는 핵전화량이 원자 반지름이 나트륨이 여전히 더 클 수 있냐? 요 개념이 되는 게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고 넘어온, 그러니까 이때 진짜 중요해지는 게 반발력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날 되게 세게 잡아당기고 있어. 저기 원자핵이 있다고 치고 저 청소기 저게 원자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 원자핵이 나를 되게 세게 잡아당기고 있어서 내가 되게 쟤한테 끌려 들어가고 있다고 해봐. 근데 문제는 그 나랑 이 청소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원자의 세계에서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뭐가 있어? 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정도 이상 끌려 들어가고 싶어도 어느 시점에부터 어떻게 돼? 이 사이에 있는 전자들이 나를 밀어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끌려 들어갈 수 없는 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전자간 반발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반지름을 결정하는데 중요했던 게 사실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요. 그래서 얘랑 이 원자핵이랑 전자랑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일종의 어떤 효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 주는 거나 비슷한 거냐면 원자핵이 전자한테 주는 힘을 누군가가 막고 있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서 이런 이 전자들에 의한 반발력에 의한 효과를 우린 가려막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려막기 효과는 그냥 이름만 되게 막 이상하게 지어놓은 것 뿐이지 사실 그냥 전자 반발력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 가려막기 효과라는 이름으로 지어놓은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전자 반발력이긴 한데 요거에 대한 논의할 게 조금 있는 게, 이 가려막기 효과라는 이름 그대로 얘는 효과가 조금씩 달라. 어떨 때 효과가 다른 거냐면 기본적으로 전자 반발력이면 말 그대로 우리 평소에 얘기한 대로 전자끼리 밀어내면 돼. 그러니까 자석 가까이 놓으면, 같은 극끼리 가까이 놓으면 밀어내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근데 과연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끼리의 반발력하고 서로 다른 껍질에 있는 전자끼리의 반발력은 어떨까요? 같을까 다를까? 예, 실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가려막기 효과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로 다른 껍질끼리의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끼리의 반발력보다 서로 다른 껍질의 전자 반발력이 더 커요. 그 힘이 더 크냐 아니냐의 진짜 논의는 일단 불필요하고요. 그냥 그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우리 본 것처럼 얘가 더 이상 못 끌려 들어가게 하는 효과만 해도 되게 큰 거잖아요. 뭐 이걸 아예 수치화 시켜갖고 서로 다른 껍질끼리의 가려막기 효과는 0.5고 같은 껍질 안에 있는 전자끼리의 가려막기 효과는 뭐 0.1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린 가려막기 효과라는 걸 수치화해서 계산할 일이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게 5배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뭐 딱 콕 집어서 얘기해 둔 책이 있지도 않아. 뭐 수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별로 의미 없는 얘기긴 한데, 중요한 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핵하고 전자 사이에 들어있게 되는 이런 중간에 있는 전자가 얘한테 주는 영향이 얘랑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주는 영향보다 기본적으로 더 크다는 사실을 조금 이해해 달라. 그걸 가르마키 효과라고 한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가르마키 효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핵 안에 있는 양성자수, 그러니까 핵 전하량이 실제로 저 전자한테 온전히 도달할 수는 없어. 사실은 도달은 온전히 하는 건데 중간에 방해하는 게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해받는 만큼을 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유효 핵 전하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핵이 띄는 전하량에 비해서 이 가르마키 효과 때문에 빠진 만큼을 빼고 전자가 받게 되는 핵 전하량을 표시하는 게 유효 핵 전하량이에요. 요 전자가 받게 되는 핵 전하량을 표시하는 게 유효 핵 전하량이다. 근데 저거는 그냥 용어의 바뀜이지 뭐 개념이 크게 바뀌지는 않긴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우리한테는 요게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껍질 수가 많아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크다는 언제 써먹으면 되냐면 같은 족 안에서 비교할 때 쓰는 거야. 우리 족은 주기율표에 뭘 얘기해? 세로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족 안에서 수소와 리튬, 리튬과 나트륨, 나트륨과 칼륨 이런 걸 비교할 때는 껍질 수가 많은 쪽, 즉 수소, 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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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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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륨, 칼륨이 더 크다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써먹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핵전하량 같은 경우는 같은 주기 내에서 비교하는데 써먹으면 됩니다. 이것도 리튬부터 네온까지 요 가로줄 이 주기니까 요거에 비교를 했을 때 리튬이 가장 크고 네온이 가장 작아.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로 잡아도 나트륨이 제일 크고 아르곤이 제일 작아. 나트륨으로 갈수록 커지고 아르곤 쪽으로 갈수록 작아. 이런 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근데 얘가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비교를 하다 보면 조금 화가 나는 게 마그네슘이랑 리튬이랑 비교를 하잖아? 그러면 실제로 마그네슘이 더 큽니다. 껍질수가 더 많으니까. 근데 알루미늄부터는 리튬보다 작아져요. 주기가 리튬보다 큰데도 알루미늄부터인지 알루미늄 뒤부터인지 정확하게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알루미늄이 좀 어느 정도 비슷했던 걸로 기억해. 좀 작을 거야 그래도 알루미늄이. 근데 저 알루미늄을 지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규소 이런 애들은 3주기인데도 리튬보다 반지름이 작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껍질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핵전량만 따지면 될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해지잖아. 근데 이게 수능 기준으로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건 잘 안 물어봐. 그냥 좀 굉장히 핵심적인 거. 리튬하고 염소 정도는 알아야 돼. 리튬, 염소 중에서는 리튬이 더 크다는 사실. 이 정도는 원래 보통 알아야 되거든, 수능 기준으로도. 근데 내신에서는 어디까지 물어볼지는 모르겠고, 요거는 일단 차차 문제하면서 적응해 나가고 좀 그 예외로서 나중에 추가로 외우는 형태로 일단은 잡아갑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상 얘기할 점은 여기서 끝이고, 나머지는 이론을 설명하기 좀 그렇고, 막상 이걸 가지고 적절히 얘기하다 보면 규소, 인, 황, 염소 이런 애들은 리튬보다 더 작아지더라. 그냥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걸 뭐 일일이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을 건 아니니까 그건 차차 필요한 만큼 추가로 외웁시다. 보통 수능 기준으로는 염소가 리튬보다 작다는 사실 정도만 알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원자 반지름은 이 정도 하면 얘기가 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얘기가 뭐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이온 반지름입니다. 자, 근데 이온 반지름은 이온의 크기겠죠? 원자 반지름은 원자의 크기였으니까. 근데 애초에 얘는 똑같은 반지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떼고 나면 어차피 둘 다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논의할 게 막 그렇게 막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온의 반지름도
원자 반지름과 결정하는 방식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냥 껍질 수가 많아지면 이온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커져요. 그냥 반지름 자체가 원래 껍질 수가 많으면 커지고, 또 유효액 전하량이 낮아지면 이온 반지름이 커집니다. 그치? 그치, 정유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위에 원자 반지름 결정하는 방식과 이온 반지름을 결정하는 방식은 완벽하게 동일한데,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딱 요 글자만큼의 차이겠죠. 얘는 원자의 반지름이고 얘는 이온의 반지름이니까 우린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온 반지름은 원자를 이온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원자 반지름을 결정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은 짓을 원자를 이온으로 바꾼 다음에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된다가 이온 반지름입니다. 근데 일단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상에 표시를 해두면 이렇게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보통 표시가 가능합니다. 왜? 저기 껍질수가 많아질수록이면 아래주기로 갈수록 껍질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그리고 유액 전하량이 작을수록이면 같은 주기 내에선 원자 번호가 앞쪽이어야, 그러니까 족이 더 낮은 쪽이어야 반지름이 커질 거 아니야. 핵 전하량이 더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기율표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라는 결론을 일단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온 반지름은 저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문제는 좀 아니긴 합니다. 왜냐? 자, 일단 나트륨하고 나트륨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를 좀 해봅시다. 자, 나트륨 이온은 뭐죠? 나트륨 이온의 전하량이 어떻게 돼? Na 플러스. 자, 전하량이 플러스란 말이야. 1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온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정리는 해야 되니까. 자, 이온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리. 자, 이온은 왜 만들어집니까? 예.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원자는 왜 전자를 잃거나 얻어요? 결합하려고. 근데 그치,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가 더 가깝습니다. 결국 결합하려고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지. 물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를 잃거나 얻는 목적은 결합이 목적인데, 결합의 근본적인 목적이 옥텟 규칙 만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쪽은 결합을 하지 않는 거야. 이미 옥텟 규칙이 만족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결합을 못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원자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씩 꼭 채워놓고 싶어 한다라는 건데, 근데 금속들은 보통 어때요? 예, 양이온이 돼요. 이유가 뭐야? 원자과 전자수가 1개, 2개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1개나 2개 이런 식이 돼버리면 8개를 채우기 위해서 데려와야 되는 전자수가 너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버리는 게 편해? 그 껍질 자체를 버려버리는 거지. 약간 정신승리 아닙니까 이건? 이거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게 맞냐? 아무튼 나 이거 다 못 채워 이러다 버린 거잖아 그냥.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전자를 버리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그 과정에 껍질 수가 줄어들게 되죠. 결국은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그 껍질에 있는 그 전자들을 다 버린다는 얘기는 결국 그 껍질이 사라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속 같은 경우는, 금속은 이제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 금속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서 원자 반지름이 무조건 더 커요. 물론 금속이 아닌 애들 중에서도 그런 애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 수소. 수소는 원래 비금속이지만 금속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는 애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서 수소와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커요. 자, 이걸 우리가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게 되냐? 문제에서
원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준 다음에 A, B, C, D는 누구 중 하나이다 이딴 거 한 다음에 얘네들을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을 뭐 막대 그래프 이런 형태로 줘. 그럼 우리 그걸 비교해서 원자 반지름이 더 큰 애들을 뭘로 분류해주면 된다는 거야? 금속으로 분류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써먹게 되는데 우리가 금속을 분류하는 기준은 이제 요 계단이죠. 요렇게 계단. 요 계단 기준으로 요 아래쪽 여기가 금속이 되는 거지. 그리고 비금속 기준은 뭐예요? 여기서 계단 하나 더 그려서 요 위쪽이 이제 비금속. 요 사이 요건 뭐였지? 준금속. 산업에선 반도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 물질들이죠. 쟤네들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뭘로 내려와 볼 거냐? 이번엔 그럼 플루오린과 플루오린 이온, 이 플루오린과 그러니까 플루오린 원자와 플루오린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를 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온이 더 커요?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논의한 요 알고 있는 요 개념만 가지고 판단을 해봅시다. 자, 플루오린 원자와 플루오린 이온은 껍질 수는 어때? 같아. 왜? 플루오린 이온은 F-가 돼요. 근데 플루오린의 원자과 전자는 7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전자 1개만 더 얻으면서 그냥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 채워지는 게 차이의 전부야. 그러니까 얘는 껍질수가 변할 일이 없으니까 껍질수 동일. 그리고 핵전화량 어때?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핵전화량이 같을까? 핵전화량은 같지. 근데 전자가 받게 되는 핵전화량은 다릅니다. 왜? 전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가 늘어나요? 반발력, 가려막기 효과가 늘어나요. 가려막기 효과가 늘어나면 그만큼 유효 핵전화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얘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비금속한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비금속은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정유 괜찮아? 정유 한 4번째 듣는 거 아니야? 4번 중에서 몇 번 졸았는지도 잘 모르겠긴 한데 아무튼 좀 정신 좀 차려봐. 뭐 이제 사실 졸면서 들었어도 이쯤 되면 이제 뭐 뇌에 박혔겠지만 아무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비금속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속 할 때처럼 이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비교했을 때 그럼 이제 원자가 더 큰 쪽은 금속이면 반대로 이제 이온 반지름이 더 큰 애들은 비금속으로 분류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주로 써먹게 됩니다. 꼭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되게 자주 단서로 써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사실 이 정도 설명하면 되긴 하는데 이제 여기 남은 게 그래도 이제 나오는 거니까 개념 정리는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등전자 이온 이 정도인데, 자, 이 등전자 이온은 말 그대로 이제 전자수가 동일한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수가 같은 이온들을 이제 묶어서 표현하는 게 등전자 이온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런 애들은 전자를 얻으면 결국 전자수가 누구랑 같아져요? 네온과 같아지죠. 반대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네들은 전자를 잃게 될 건데 전자를 버리면 누구랑 전자수가 같아져요? 네온과 같아지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이제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문제집에서 어떻게 표현해? 18족 혹은 비활성 기체와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갖게 된 이온,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잖아. 여기 있는 애들 얘기하고 싶으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지금 전자수가 다 동일해진다는 거 아니야, 이온이 되면. 그러면 그게 그냥 등전자 이온인 거죠. 크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단지 이제 이 얘기는 왜, 이 등전자 이온은 뭐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 방금 얘기한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이온이 돼서 등전자 이온일 때는 누구의 반지름이 제일 클까요? 그치, 질소의 반지름이 제일 커. 왜? 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3박자 뭐야? 첫 번째, 껍질수. 두 번째, 가려막기 효과. 세 번째, 핵전화량.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 플러스 핵전화량이 사실 그냥 유핵전화량 하나로 귀결되는 거고. 근데 자, 지금 얘네들 전자수 다 똑같다 그랬지? 그럼 껍질수 어떻겠어? 당연히 다 똑같지? 그리고 전자수가 다 똑같으면 가려막기 효과도 어때? 다 동일한 만큼만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거 뭐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 핵전화량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 그러면 질소랑 알루미늄까지가 모두 다 전자수가 똑같아서 껍질수 똑같고 가려막기 효과 다 똑같으니까 핵전화량이 가장 작은 질소가 제일 커. 반대로 핵전화량이 제일 큰 알루미늄이 제일 작은 반지름을 갖게 돼.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반지름을 따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안에서 이 개념들을 적용시켜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등전자 이온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외워서 문제를 적용시켜 보면서 그 경험이 쌓이는 걸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근데 이건 그래도 좀 외워줘야 되는 부분에 해당되게 하겠죠. 요거. 9시니까 잠깐 쉴까? 아이고, 그래 잠깐 쉬자. 네, 피곤하고 졸린 거, 피곤하고 힘든 거 다 아는데 그거랑 수업 시간에 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야. 자, 해봅시다. 마지막 이제 얘기할 게 이온화 에너지인데, 이제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서 제일 어려운 난이도를 담당할 두 가지가 이온화 에너지랑 앞에 동위원소입니다.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익숙해지면 돼. 앞에 양적 관계처럼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그냥 금방 하고. 그리고 여기 이온화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익숙해지면 되긴 하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조금 더 헷갈릴 여지도 많고 오래 걸릴 여지도 좀 많긴 합니다. 그래도 막 동위원소나 앞에처럼 계산하는 형태는 아니니까 그래도 오히려 또 이런 쪽이 더 할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그 해당하는 이온화 에너지 얘기로 가보면요. 일단 이온화 에너지는 뭘 얘기하냐? 그냥 얘는 원자 1몰 갖다 놓고 그 1몰의 원자로부터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에너지. 일단 이게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입니다. 근데 약간 뭘 하면 약간 두드러기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대신에 그냥 개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자 한 개 떼어낼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전자 한 개 떼어낼 때 에너지는 흡수되는 걸까요? 방출되는 걸까요? 에너지는 전자를 뗀다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는 흡수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원자핵에서 가까운 전자일수록 에너지가 적어요. 원자핵에서 먼 전자일수록 에너지가 커요. 그러면 전자가 원자에서 벗어났다는 소리는 더럽게 멀다는 얘기죠. 원자핵으로부터. 그러니까 에너지가 커야 돼. 우리가 보통 전자를 떼어냈다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N은 무한대 껍질 있죠. 우리가 주양자수가 무한대인 N은 무한대 껍질 있잖아. 요 껍질에 전자가 왔을 때 그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즉 무슨 소리냐?
어떤 원자가 가진 전자를 N은 무한대 껍질까지 전자 전이시킬 때 줘야 하는 에너지, 이게 이온화 에너지가 돼. 근데 이게 말이 좀 위에 것들보다 말이 좀 복잡하고 좀 개념 자체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해도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자, 만약에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뗄 때는 세 번째 껍질에서 무한대 껍질로 전자를 보내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두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뗀다라는 얘기를 해보면 얘는 요만큼을 보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뗀다라는 얘기를 해보면 얘는 이만큼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것만으로도 바로 판별이 가능한 게 껍질 수가 어떨수록 에너지가 커지겠어? 에너지가 커질 조건이 뭐야? 그치? 껍질 수가 적을수록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가해줬을 때 떨어지는 전자는 지금 얘가 가진 전자 중에서 가장 떨어지기 쉬운 애가 떨어져. 보통 그걸 우리가 원자가 전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건.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2주기 원소보다 원자가 전자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3주기 원소들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아. 그러니까 오히려 2주기가 3주기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는 소리는 전자가 떨어지기 쉽다 어렵다? 그치?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를 떼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껍질 수는 줄어들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거고 반대로 핵전해랑 얘기로 가봅시다. 이것도 아예 그냥 바로 처음부터 유핵전해랑 얘기로 가보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저쪽에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이 잡아당기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전자를 내가 잡아당겨서 얘를 저놈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저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셀수록 떼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셀수록 나는 에너지를 더 많이 줘야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딱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유핵전해량이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로 이해하면 돼요.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실 너네가 이제 문제 풀고 연습하고 이런 데는 딱 이 정도의 이해만 있으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얘가 이론적인 걸 좀 제대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얘는 원래 어떤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 우리 수소의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몇이었어요? 주황자수가 1인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몇이야? 마이너스 131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수소의 전자 껍질들의 에너지 준위를 계산하는 식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이기 때문이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계산했으면 저게 주황자수가 1인 껍질은 마이너스 1312잖아요. 근데 이 식은 원래 수소한테밖에 못 써요. 수소가 아닌 원자들은 에너지 준위가 저 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식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요. 저 식을 따라가지 않고 껍질들의 에너지 준위가 점점 낮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소랑 헬륨을 둘 다 갖다 놓고 수소의 주황자수가 1인 껍질,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 즉 K 껍질. 그래서 수소의 K 껍질과 헬륨의 K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면 헬륨의 K 껍질 자체가 에너지 준위가 더 낮아요. 헬륨의 K 껍질과 리튬의 K 껍질을 비교하면 리튬의 K 껍질이 더 에너지 준위가 낮아요. 왜냐면 이미 원자 반지름 설명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핵전해량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전자들이 안쪽으로 더 끌려 들어오지. 그러면 전자가 원자핵으로 가까워졌네? 그럼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래서 껍질 자체의 에너지 준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적어졌지. 근데 우린 어차피 결국에는 무한대까지 보내야 전자를 뗄 수 있지. 그러면 줘야 되는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요. 그래서 유효액 전하량이 커지면 이 에너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껍질 자체의 에너지 준위가 내려가요. 근데 지금 얘기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물론 여기 지금 일단 대부분 이해를 하신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건 그냥 이게 진짜 이론이야, 이게 원래 이론이야 라는 걸 설명해 드린 거에 가깝고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것까지 알아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제 풀 때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줄다리기처럼 저쪽에서 세게 잡아당기니까 내가 더 많이 줘야 돼. 딱 이렇게만 이해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아무튼 그게 이제 여기 이온 에너지의 껍질수, 유효액 전하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아까 원자 반지름 표기했던 방식대로 표기를 해보면 이제 원자 반지름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졌잖아. 그럼 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껍질수가 작아질수록이니까 주기율표에서 위쪽으로 갈수록이고요. 그리고 핵 전하량이 커질수록이니까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이야. 저렇게만 됐다면 이제 얘는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다웠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실제로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해서 표시해둔 그래프를 보면요. 여기 원자 번호, 그리고 여기 이온화 에너지. 자, 얘네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소에서 헬륨 갈 때는 커져요. 커지는 이유는 헬륨의 핵 전하량이 수소보다 크니까. 그리고 헬륨에서 리튬 갈 때는 껍질수가 바뀌면서 확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리튬에서 베릴륨 갈 때 커져요. 근데 붕소가 베릴륨보다 작은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은 좀 이따 하고 넘어가서, 붕소 다음에 탄소 갈 때 또 그냥 커집니다. 이유는 핵 전하량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리튬보다 베릴륨이, 베릴륨보다 붕소가, 붕소가 보다 탄소가, 탄소보다 질소가, 질소보다 산소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건 일단 디폴트잖아. 그냥 기본이잖아. 유핵 전하량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요거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단 탄소에서 질소도 똑같이 커지는데 질소에서 산소도 작아집니다. 너무 뭐? 이렇게 좁지? 질소, 여기 질소 가고요. 질소에서 여기 산소에서 또 그 다음에 산소에서 플로린 갈 때 커지고요. 플로린에서 네온 갈 때 커진 다음에 이제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내려오면 또 껍질수가 바뀌면서 확 떨어집니다. 또. 요런 개념으로 움직이는 요게 이제 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거든.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이 왜 생기는가의 얘기를 해봐야겠죠. 우리한테 핵심이 되는 건 결국 저 구간입니다. 왜냐? 이 구간만 빼놓고 나면 그냥 우린 간단하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 하고 끝내면 되는데, 지금 요 두 구간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역전되는 게 나타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이유도 좀 알아야겠고, 그리고 저 구간에 대해서도 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유를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요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비탈을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보어 원자 모형으로 다 해결이 됐고, 실제로 다 보어 원자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했어. 근데 보어 원자 모형 가지고는 이 두 개를 절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보어 원자 모형만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논의점은 여기서 끝났거든. 이미 껍질수와 유효액 전하량, 뭐 가려막기 효과 여기서 끝난 거야. 보어 원자 모형으로 말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지금 저 둘은, 베릴륨과 붕소는 그냥 붕소가 유효액 전하량은 더 큰데 껍질수는 같고 가려막기 효과가 살짝 더 큰, 그냥 그 정도의 차이인 것 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어 원자 모형 말고 얘를 이제 오비탈 개념을 데리고 와 보면, 자, 베릴륨의 오비탈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1s에 2개, 또 2s에 2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붕소의 오비탈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1s에 2개,
ES의 2개, EP의 1개. 그쵸? 그리고 우리는 싸움의 원리에서 알고 있잖아.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어때요? ES가 더 작죠. 그러니까 ES보다 EP가 더 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냐면 결국은 전자를 뗀다라고 하는 목적은 똑같아. N은 무한대까지 보낸다인 거야. 근데 아까 보호 원자 모형에 의하면 N은 1에서 그냥 무한대를 보내거나 N은 2에서 무한대를 보내거나 N은 3에서 무한대를 보내거나 이런 좀 간단한 논이었던 게 보호 원자 모형에서 논이었는데 근데 이걸 오비탈 개념을 가져오면 사실 첫 번째 껍질 N은 1인 껍질, 주행수가 1인 껍질이에요. 어차피 S 오비탈 하나니까 끝이야. 근데 이 두 번째 껍질에서 얘기가 할 때 S 오비탈은 여기 있고요. 근데 P 오비탈이 이거보다 에너지가 좀 더 많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 P 오비탈의 에너지 위치는. 에너지 위치가 에너지 준위인 거니까. 그래서 N은 무한대와의 에너지 차이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핵전화량의 영향보다 더 이 영향이 더 커. 일단 이게 기본적인 이해에 필요한 정도예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P오비탈의 등장에 의해서 이때부터 이제 P오비탈에서 전자를 떼게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전자를 떼면 얘는 ES오비탈에 전자를 떼지만 얘는 무조건 이 P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 제일 쉽게 떨어질 전자니까. ES께 갑자기 떨어지진 않는다고. EP께 무조건 먼저 떨어지지. 근데 EP께 떨어지기가 더 쉽잖아. 그래서 얘는 P오비탈 에너지 준위 때문이다. 이게 일단 기본 이론. 그러니까 문제 풀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줘야 되는 건 여기까지고요. 여기서부터도 조금 더 깊이 설명을 잠깐 더 해볼 거예요. 여기서 좀 더 깊이 설명하면 여기서 이제 무슨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설명했던 걸 그대로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아까 깊이 들어갔던 거.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핵전화량이 늘어나면 모든 껍질 수가 안으로 점점 들어오는 개념이라고 했었잖아요. 실제로 자, 요게 지금 만약에 베릴륨의 오비탈들의 위치라고 해봅시다. 베릴륨의 EP 오비탈은 전자가 들어있지 않을 뿐이지 그래도 EP 오비탈을 갖고 있긴 해요. 베릴륨은. 그러니까 우리가 베릴륨한테 전자를 억지로 끼워 넣으면 결국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들뜬 상태의 베릴륨도 P 오비탈을 관찰할 수 있긴 하겠네요. 아무튼. 근데 붕소가 되면요. 붕소는 전체 껍질 수가 아래로 내려와. 그래서 P 오비탈도 이 오비탈들도 전체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B 오비탈의 요 붕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껍질이 얘가 한 요 정도면 얘보다 살짝 껍질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도 P 오비탈이 요 껍질 위에 있다 보니까 얘의 EP 오비탈이 얘의 ES 오비탈보다 조금 더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붕소가 더 작아져. 이 얘기를 왜 했냐? 탄소가 되잖아? 탄소의 EP 오비탈은 베릴륨의 ES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더 커요. 왜? 저게 탄소로 넘어가게 되면 전체 껍질 수가 더 안으로 한 칸 더 조금 더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비탈들도 밑으로 좀 더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탄소의 EP 오비탈은 베릴륨의 S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낮아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해 안 해도 돼요. 문제 푸는 데는 아까 얘기한 데까지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 자, 질소랑 산소는 이제 뭐야? 여기는 질소도 오비탈 전자 배치 한번 해봅시다. 질소는 어떻게 돼? 1s 2개, 2s 2개, 그 다음에 EP 3개. 그러면 산소는 1s 2개, 2s 2개, EP 4개. 그쵸? 일단 그럼 얘네들은 오비탈 차이는 당장 없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뭘 봐야 되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왜 다짜고짜 2p 오비탈만 그렸냐면 어차피 질소, 여기 이 질소랑 산소한테서 전자를 떼어낼 거면 무조건 저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올 겁니다. 쟤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제일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가진 에너지가 제일 많으니까 채우면 되는 게 적잖아. 그런 애들이 먼저 당연히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온 에너지는 떨어지기 가장 쉬운 애들이 떨어질 때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오게 될 텐데,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여기 전자 배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왜? 순투규칙, 그쵸? 근데 산소는 그쵸? 두 개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서로 다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끼리는 반발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같은 오비탈에 들어있는 두 개의 전자의 반발력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끼리도 반발력은 있어. 당연히 있습니다. 서로 다른 껍질에 있는 전자끼리도 반발력이 있는데, 근데 같은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전자끼리의 반발력이 훨씬 크거든. 그리고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게 반발력이라고 하는 건 결합을 방해하는 힘이잖아. 안정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반발력은 항상 어떤 식으로 효과가 생기게 되냐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형태로 작용됩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3단원에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이론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니까 꼭 지금부터 잘 이해해 두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반발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이 반발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건 그 물질이 가진 에너지를 크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않게 만드는 효과인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p오비탈의 에너지 준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두 전자 사이가 반발력이 저 위에 훈트규칙을 지키고 있는, 잘 지키고 있어서 각 오비탈의 전자들이 따로 들어있어서 반발력이 최소화되어 있는 저 위에 거 질소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까지는 아니고 약간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누구만? 저 오비탈 전체는 당연히 에너지가 적은데 저 전자만, 저 하나의 오비탈에 두 개 들어있는, 그러니까 얘네만 얘보다 더 큰 에너지 준위를 갖는 거야. 나머지 얘네들은 당연히 얘보다 더 작은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핵전화량이 늘어나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낮아져요. 그래서 원래는 저 p오비탈 자체는, 그러니까 질소의 2p오비탈보다 산소의 2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낮거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저 반발하고 있는 전자들만큼은 가진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 반발력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해. 진짜 되게 중요해. 근데 막 나중에 2학기 때 그 이온결합, 공유결합 하면서 뭐 이런 그래프 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볼 거야. 이거 해석할 때 꼭 알아야 됩니다. 반발력이 에너지를 증가시킨다는 거. 아무튼 그래서 저 반발력에 대해서 꼭 그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에너지를 더 갖고 있는 전자다 보니까 에너지를 덜 줘도 떨어지겠죠. 꼭 에너지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럼 이것도 좀 상식선에서 접근을 해보면 되게 단순하게 또 접근을 해볼 수는 있긴 해.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냥 쟤네들은 같은 방에 둘이 들어있으니까 반발하고 있어서 떼기 편해 정도로만 접근해도 되긴 하겠죠. 왜냐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만 적으면 되냐면 전자 간 반발력 때문이다 라고만 설명하면 되거든.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오비탈 속에 전자가 같이 들어있게 되어서 정도만 부가 설명을 붙여주면 되거든. 그래서 앞에 한 건 진짜 좀 과학적인 고찰을 위해서 설명해 준 것뿐, 실제로 만약에 모르겠어도 당장 문제 풀고 이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해는 돼야 되니까 적어도 그것 정도는 그냥 반발하고 있으니까 정도로만이라도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아니요, 이미 근데 여기가 되면 이제 산소는 이미 반발하고 있는 전자지, 플로린도 이미 반발하고 있는 전자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반발하고 있는 전자들의 비교는 의미가 없어. 둘 다 같은 조건이야 이미 거기가. 그러면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p 오비탈 에너지 순위 그냥 요 핵전화량만 가지고 따지면 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지금 정리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수소에서 리튬, 여기 그냥 핵전화량만 커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수소에서 헬륨, 여기 이제 다른 요소는 바뀔 게 없고 핵전화량만 커져. 얘들은 뭐 오비탈 이런 논의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헬륨에서 리튬 내려올 때는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작아져가 되면 되는 건데, 리튬에서 베릴륨 핵전화량 때문이고, 그리고 베릴륨에서 붕소하면 이때 p 오비탈에 처음 등장하게 되면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뭐야? 어차피 붕소든 탄소든 다 p 오비탈에서 전자를 뗄 거잖아. 그럼 p 오비탈이라는 이유는 이미 의미가 없죠. 동일한 조건이 돼버렸지. 그러면 그냥 여전히 핵전화량만 가지고 따지면 되는 게 되는 거고, 질소도 탄소와 질소를 비교할 때도 이미 동일한 p 오비탈에서 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핵전화량만 따지면 되는 게 돼버린 거죠. 이미 p 오비탈도 동일한 조건이 돼버린 거고, 그다음 질소랑 산소는 전자간 반발력 때문에 이 반발하고 있는 전자 때문에 떼기 편해졌어. 근데 플루오린도 결국 반발하는 전자를 떼는 거니까 전자가 반발하고 있다, 이 반발력이 큰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게 또 디폴트가 돼버린 거죠. 기본값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이 둘을 비교할 땐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죠. 플루오린이 더 커져. 그 다음에 플루오린보다 네온이 큰 것도 마찬가지. 얘도 반발하고 있는 전자를 뗄 거기 때문에 그냥 핵전화량만 가지고 따지면 돼. 그 다음 쭉 내려와서 나트륨은 뭐니까? 껍질수가 바뀌니까. 근데 이 베릴륨하고 붕소의 변화는, 요 이온 에너지 역전 현상은 언제도 똑같이 나타날 거냐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왜? 마그네슘은 3s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겠죠. 근데 알루미늄은 3p 오비탈에서 전자를 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구간에서 똑같이 나타나겠지. 그리고 여기 인하고 황 쪽으로 가잖아?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랑 같이? 질소랑 산소처럼. 왜? 저기도 마찬가지로 p 오비탈에 3p 오비탈에 이는 3p 오비탈의 전자가 3개 들어있고요. 황은 3p 오비탈의 전자가 4개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반발력이 변하는 구간이잖아.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이 구간들은 베릴륨, 붕소, 질소, 산소의 차이가 아니라 2족과 13족, 15족과 16족의 변화가 되는 거고, 그곳에서 역전이 일어난다는 걸 좀 표시를 해주자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표시해놨던 저게. 선생님, 저는 저런 표시까지 안 해도 지금 이해한 걸로 충분히 잘 될 것 같은데요? 자, 왜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지, 이제 이 이온 에너지의 더 나아간 파트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건 지우면 또 그려야 되는데. 한 번만 각 잡고 좀 제대로 그려놓읍시다. 이렇게 여기다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아이고 너무 많이 내려갔다. 탄소, 플루오린, 네온, 이런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얘기하려는 거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온화 에너지는 사실 극히 이온화 에너지의 일부만 얘기한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제1 이온화 에너지거든요. 실제로는 어떤 게 존재하냐?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 제4 이온화 에너지, 이런 형태로 여러 개의 이온화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정식 명칭은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1차, 2차, 3차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편해서 보통 설명할 땐 좀 그렇게 많이 쓰니까 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약간 표현이 다른 거지. 요거랑 같은 요 제1, 제2, 제3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일 이온화 에너지 말고 이제 얘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자에서 전자는 한 개만 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냐? 원자를 갖다 놓고 제일 처음 한 개를 떼어낼 때가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 한 개를 이미 떼어내서 하나 더 뗄 때가 제2 이온화 에너지고 그렇게 한 거에서 또 뗄 때가 제3, 또 뗄 때 제4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 자체는 되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뗀 거에서 또 떼고 또 떼고 또 떼고 이러면서 차수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제1, 제2, 제3, 제4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개념으로 작용하게 되냐?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얘는 차수가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무조건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리튬을 갖다 놓고 제일 첫 번째 전자를 뗄 때보다 무조건 두 번째 전자를 뗄 때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두 번째 뗄 때보다 세 번째 전자를 뗄 때 무조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요. 이건 리튬이 아니라 베릴륨을 갖다 놓고 해도 마찬가지야. 베릴륨의 첫 번째 전자를 뗄 때보다 한 번 더 뗄 때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한 번 더 뗄 때가 에너지가 또 더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한 번 더 뗄 때가 에너지가 또 무조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1차보다 2차가, 2차보다 3차가, 3차보다 4차가 그러니까 제1보다 제2가, 제2보다 제3이, 제3보다 제4가 이렇게 차수가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무조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도 되게 간단한데 전자수가 줄어들잖아. 내가 전자를 하나로 떼어내는 순간 전자수가 줄어들죠. 전자수가 줄어들면 가래막기 효과가 감소하죠. 가래막기 효과가 감소하면 유효액 전하량이 증가하죠. 그러면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물론 뭐 더 자세히 얘기하면 다른 것들 복합적인 것도 작용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만 이해해 줄 수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순차적 이온 에너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제1보다 제2가, 제2보다 제3이, 제3보다 제4가 이렇게 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조건 더 커진다는 사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알아줘야 되는 게 뭐냐?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자, 리튬의 제2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은 결국 헬륨과 동일합니다. 헬륨의 제1 이온화 에너지와 동일해. 무슨 얘기냐? 리튬한테 전자를 하나 떼는 순간 걔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헬륨과 같아진 거지. 그러니까 헬륨의 이온화 에너지를 결정할 때와 완벽하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지. 단, 핵전이랑만 좀 다르니까 좀 더 커진 상태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베릴륨의 이 제2이온화 에너지는 누구의 제1과 비슷한 거겠어? 리튬의 제1과 비슷해지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될 때 제2 이온화 에너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올려서 그린 다음에 한 칸씩 앞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여기가 헬륨 자리, 여기가 리튬 자리, 여기가 베릴륨 자리, 여기가 붕소 자리, 여기가 탄소 자리, 여기가 질소 자리, 여기가 산소 자리, 여기가 플루오린 자리. 뭔가 좀 이상한데? 꺾이는 데를 하나 안 그렸네. 저런. 여기 산소 자리, 여기가 플루오린 자리, 여기가 네온 자리, 여기가 나트륨 자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린 이렇게 차수를 올리면 한 칸 앞으로 당기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왜 되게 복잡하냐면 이걸 앞으로 한 칸 당기는 바람에 뭐가 바뀌어? 역전되는 구간이 바뀌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1차 기준으로는 베릴륨보다 붕소가 작았잖아. 근데 2차 기준으로는 붕소가 베릴륨보다 커요. 1차 기준으로는 제1 기준으로는 붕소랑 탄소랑 비교했을 때 붕소가 더 작았잖아. 탄소가 더 크고. 근데 제2이온화에서는 오히려 탄소가 작아집니다. 왜? 붕소 탄소가 역전 구간이 됐으니까. 제3 기준으로는 역전 구간이 누구한테로 옮겨가겠어? 탄소 질소한테로 옮겨가겠지.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게 늘어나게 되는 거지. 헷갈리게 할 요소도 많아지는 거죠. 제2이온화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제2이온화 에너지를 간단하게 그려본 거죠. 또 올린 다음에 한 칸씩 더 당기면 돼. 복잡해. 수소는 두 번째 전자를 뗀다라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아예 불가능해. 전자 원래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서. 자, 그래서 요걸 그리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걸 매번 그릴 거면 그려도 돼. 이거 그리는 것도 굉장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좀 최소한의 정보만 써놓고 풀 수 있다면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제 2차 이온화 에너지 짰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걸 앞으로 당겨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역전 구간을 뒤로 한 칸씩 밀어도 되는 거고, 그럼 좀 편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두면 만약에 문제에서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따지라고 하면요, 붕소를 베릴륨 자리에 놓고 탄소를 붕소 자리에 놓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요 흰색 내가 표시해 둔 게 옆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한다고 생각하면서 풀면 조금이라도 헷갈릴 확률이 낮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시켰어. 학생들한테는 아예 시험지를 받으면 맨 위에다가 저거랑 10, 1, 2, 3, 2, 1, 0을 적어놓고, 왜냐면 어차피 뒤에 모든 문제를 풀 때 써먹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문제 풀면서 계속 써먹으면 되잖아요. 매번 문제에다가 다 적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시험 볼 때. 그래갖고 작년에 저렇게 시켰더니 그래도 꽤 뭐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서 올해도 그냥 저렇게 한번 외우게 시켜볼까 하는 거고, 본인은 저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외우는 게 더 빠르고 잘 될 것 같아요, 저거 그리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요 하실 거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충분히 연습만 되면 사실 저거 그리는 것조차도 시간 아까운 게 맞아. 저는 뭐 모의고사나 수능 그 고3 것들 이렇게 풀어보면서 한 번도 저런 거 그리고 풀어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근데 그래도 이제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지. 이번엔 시간 단축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순차적 이온화에서 그냥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제 어떤 구간이 생기냐면 이렇게 차수가 올라가다 보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제1이랑 제2의 차이가 나머지 다른 구간의 차이보다 훨씬 큰 거야. 그러니까 제1이랑 제2의 차이는 막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제2랑 제3, 제3이랑 제4 여기의 차이는 되게 무난한 거야. 아니면 누군가는 이제 제1하고 제2의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제2, 제3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제3하고 제4도 얼마 차이가 안 나. 이런 식으로 실제로 수치를 보면 요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우린 그 구간을 보고 얘가 몇 쪽 원소인지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얘는 1쪽 원소고 얘는 2쪽 원소예요. 이유는 이온화 에너지의 가장 급격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껍질수가 변할 때 일어나니까. 실제로 여기 리튬을 보면 리튬의 1차 이온 에너지는 여기 있었지만 리튬의 2차 이온 에너지는 여기 가잖아. 왜? 하나를 뗀 순간 얘는 껍질수가 바뀌니까. 그래서 1차보다 제1보다 제2가 이온 에너지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다. 그럼 걔는 1쪽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얘는 전자를 하나를 뗀 순간 껍질수가 바뀌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만약에 제2 이온 에너지보다 제3 이온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진다. 저 구간이 엄청 차이가 크다. 그럼 얘는 두 개를 떼고 나서 껍질수가 바뀌었구나 라는 얘기니까 2쪽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제3과 제4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이러면 얘는 세 개를 떼고 나서 껍질수가 바뀌었구나 3족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하면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써먹는 방식까지도 다 얘기를 한 게 되고, 이제 진짜 너네 중간고사 진도 다 함. 이제 문제만 풀고 연습만 하면 됨. 내용 양 자체는 중간보다 훨씬 많지. 그렇지 않아? 그래, 내용 자체는 중간보다 훨씬 많아. 그래야지. 그래도 시험 문제는 중간보다 쉬울 겁니다.